바이스톰입니다. 지난 시간 이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전 세계 외신들이 들썩거리고 있음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과장 없는 100% 팩트 기사들로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평가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부러움 그 자체로 보는 업계가 있는데요. 유럽의 IT 업계 종사자와 CIO, 기업 의사 결정권자들을 주요 독자로 두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기업 정책과 반도체 산업, 디지털 규제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인 IT 데일리 프랑스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5,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 보고 있자니 유럽의 반도체 전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가 주목하는 부분은 단순한 투자의 규모만이 아니라면서 이런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한국이 이미 세계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의 국가라는 사실이다. 이미 정점에 선 국가가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이토록 과감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트렌드를 이끌던 유럽이 그런 선도적 위치를 누리기만 하다가 현재 몰락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위치가 되어버리자 그런 현실에 대한 한탄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기사는 이어 이번 투자가 단지 한국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분야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이고 이런 투자를 통해 메모리 생산 능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한국의 투자 발표는 유럽의 반도체법과의 압도적 체급 차이도 있다면서 지난 2023년 약 86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법이 발표된 바 있는 유럽은 공공과 민간 투자를 합쳐 약 520억 유로의 투자 유치와 직간접 일자리 4만 6천 개 창출에 그쳤는데 이것은 한국의 5,100 유로 투자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부문 투자액보다도 적은 수준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포부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를 유럽 내에서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실제 상황은 그 반대라는 것이 기사의 분석입니다. 유럽 역시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서 이 와중에 한국의 이런 투자 결정은 유럽 입장에서는 더욱 긴급한 경고 신호라고 평가된다는 것인데요. 유럽 정책의 한계를 우리나라의 과감한 투자 결정에 빗대어 유럽이 한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와 부러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세계가 놀랄 메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 비단 내수 경제와 산업 지키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코 아닙니다. 이를 바라보는 전 세계 금융계와 산업계의 관점은 지금 글로벌 자본의 중심이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 한국으로의 직접 이동을 결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자본을 흡수할 절호의 기회인 것인데요. 한때 전 세계 자본이 집중되었던 중국과 인도를 버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놀라운 반응이 글로벌 금융계에서 실시간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국제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과 인도에는 신중한 반면 한국으로 방향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사업 확장 전략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옮기고 있으며 반면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아시아 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와 컨설팅 기업 KPMG가 공동 실시한 업계 설문조사 결과라는 것인데요. 조사 대상인 34개 거대 금융회사 가운데 약 3분의 2는 향후 3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현재 기업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은 싱가포르와 홍콩,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이었으나 이 중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은 해외 자본이 향하는 압도적인 목적지였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최상위 자금 흐름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상승 중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기사는 한국에 대한 사업 확장 관심도는 작년 21%에서 올해 약 50%로 급증했으며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런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가장 큰 인식 변화는 바로 한국 시장이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전통적 기조가 완벽히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분위기가 극도로 긍정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며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세계적 관심을 받는 코스피와 같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덕분에 채권 시장에도 더 큰 활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며 국제금융기관들은 지금 한국을 단순한 주식 투자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 포함한 종합금융 허브로 보기 시작했다. 중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인도는 절차가 복잡하여 관심이 식은 반면 한국은 가장 인기 많은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나 하는 의문,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글로벌 국제 금융기업들이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행동으로 직접 답변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간혹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를 상대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 텐데요. 유럽의 대표적인 강국인 스페인의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은 스페인이 전적으로 본받고 추종해야 할 국가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의 카스티아 라만차 대학교 교수이자 스페인 한국연구센터 회장인 알바로 이달고는 한국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봐야 할 최고의 동맹국이라면서 한국은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 스페인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모델 국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주요 종합 언론 중 하나로 정치와 경제, 국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 라라손을 통해 필자는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상에는 성장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해내는 위대한 나라들도 존재하는데 한국은 후자에 속하는 국가이다. 반세기가 조금 넘는 단기간 동안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경제 기적이 정말 놀라운 점은 한국에는 거대한 천연자원도 없었고 압도적인 내수 시장도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쉬운 지름길 하나 없이 한국은 이런 위협을 이뤄냈다.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된 한국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스페인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최고의 교훈이다. 게다가 숫자가 한국의 위대한 성취를 증명해준다는 필자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의 5.13%를 연구개발에 투자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뿐이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상당 부분이 국방 관련 연구개발이기에 논외라면서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구개발에 투자한 돈의 5분의 4가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혁신을 국가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기술을 생존의 문제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런 결과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IT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었으며 세계 혁신 지수에서도 당당히 6위를 차지한 퍼스트 무버가 되었다는 설명인 것인데요. 또한 필자는 이런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모델 뒤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이며 한국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언제나 세계 최상위에 들어가는 국가로 혁신과 교육이 서로를 견인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한국의 상황을 스페인의 현실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스페인은 여전히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양 국가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돈을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지금 스페인이 한국과 손을 맞잡고 한국이 제공하는 파트너십의 기회를
반드시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지금 한국은 스페인에게 유럽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다면서 현대모비스가 스페인 나바라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고 롯데는 타라고나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양국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디지털 전환과 수소경제라는 공통된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무역 상대국 수준이 아니라 스페인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 국가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한다면 스페인은 한국의 투자와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보다 더 큰 내재적 가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위대한 정신인 미래를 향한 집착,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려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개도국들 중에 우리나라를 모델로 하지 않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도의 체급이 되는 국가에서 한국이 롤모델로 거론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위치를 가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더 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또 다른 국가의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는 스페인보다도 더 큰 경제 체급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수장도 요새 한국 바라기에 여념이 없죠. 자녀까지 한국에 빠져 지독한 친한파가 되어버린 총리가 있는 국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G7 회원국이자 EU 창립국,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강국이자 명품 산업 세계 최강국, 페라리와 구찌의 나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오히려 실체가 가려져 있지만 전통적인 경제 강국인 곳이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은 유럽의 4대 강국으로 손꼽히는 국가이죠. 그리고 바로 이 나라의 산업부 장관이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을 이탈리아의 직접 경쟁국으로 언급한 정도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치를 가늠하시는데 확실한 지표가 되실 텐데요.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 산업 전문 매체인 일 조르날레 디탈리아는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인 아돌포 우르소가 산업연맹 청년기업가 회의 행사에 참석해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해 설명한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을 전격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르소 장관은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는 다른 국가들보다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면서 한국을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올린 것인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과 일본, 두 아시아의 거인과 함께 세계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즉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그 다음 세계 4위 자리를 두고 이탈리아와 일본,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제 세계 최상위의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거대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두 아시아 거인 국가,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국가들 중에 한 나라는 먼저 앞서갔다는 이유로 글로벌 화두를 논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한 나라는 현재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일본은 공식 멤버로 들어가 있고 우리는 초대만 받는 입장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석학이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느끼게 해드릴 것입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강사인 에드워드 하웰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그가 최근 유럽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정책 플랫폼 앵 엘스베리 아이디어스를 통해 한국은 이제 G7에 전격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안하고 나선 것입니다. 필자는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르탱이 1975년 11월 G6 창설의 목적을 두고 산업화된 세계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당시 참가국은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서독, 영국이었으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 포럼은 규모와 역할이 모두 확대되었다면서 이런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포럼이 확대되면서 캐나다가 가입했고 러시아도 한때 참여한 바 있었다. 또한 정상회의 의제 역시 경제협력과 위기 대응을 넘어 훨씬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다. 그런데 첫 정상회의가 열린 지 51년이 지난 지금 G7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2026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에비앙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지정학이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 중동 정세, 균형 잡힌 경제 성장, 인공지능의 미래, 국제협력과 연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의제들이 보여주는 명확한 사실은 바로 기존의 G7 회원국들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노출이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2000년대 초반 G7 국가들은 세계 GDP의 약 6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42%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G7의 일본만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남아있는 구조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특히나 현재 국제 질서를 가장 강하게 위협하는 세력이 러시아와 중국이고 두 국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G7이 미래를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G7의 8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결정적인 시점인 것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G7이 오랫동안 회원국 확대 논의를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국들은 다양한 비회원국 정상들을 초청해 왔는데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초청받은 독보적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G7은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으며 특히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협의체에 완벽히 적합한 구조를 가진 이유를 필자는 이런 데이터로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번영에 대한 가치적 헌신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강력한 실질적 군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나토와의 관계를 공고히 강화하여 미국에 이어 유럽 나토 회원국에 대한 두 번째로 큰 핵심 무기 수출국으로 탱크와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자주포 등 방산 공급망을 망라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 5월 한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첫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북한에 고조되는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중요한 지정학적 균형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한국은 모든 G7 회원국들과 파트너십을 가진 국가이다. 영국과는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한국은 모든 G7 회원국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도 하며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은 물론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한국이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AI와 우주, 첨단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완벽히 같은 맥락이다. 유로아틀란틱과 인도태평양이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세상에서 아시아의 우려는 곧 유럽의 우려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직 규제가 미비한 글로벌 AI 영역에서 한국과 G7은 책임 있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일본이라고 필자는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일본 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은 그들이 유일한 아시아 G7이라는 상징성을 절대 놓을 수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대상이 한국인 경우는 역사적 문제까지 얽혀 있기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고 필자는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결론은 확고하고 단호합니다. 지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이 지난 2023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과거를 넘어 더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사건이었다. 그 이후 중국의 지역적, 경제적, 지정학적 강압과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 재개로 인한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는 G7 회원국 모두의 생존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한국이 G7에 들어온다면 무력해진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한 유용한 대안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우크라이나와 걸프 지역의 갈등이 분명히 보여주었듯 오늘날 전쟁의 파급 영향은 그 지리적 경계 내에만 머물지 않으며 산업화된 세계 전체가 직면한 현대의 난제들이 더 이상 유럽과 북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만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범 사례는 없다면서 이제 G7을 G8로 속히 전환하여 한국을 맞이할 역사적 때가 되었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G7에 가입하여 G7이 G8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상승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진국 타이틀이 아니라 세계의 운영 메커니즘에 직접 참여하는 주역 국가가 되는 것이니 말이죠. 경제적 영향력과 가치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는 규칙을 따라가는 종속국이 아니라 규칙을 직접 만드는 국가이기에 엄청난 구조적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분담금 부담을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담금뿐만 아니라 군사적 동맹 책임도 동시에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대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집요한 방해 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G7 가입의 정책적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떠나 오늘 저희 바이스톰이 전해드린 소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글로벌 위상이 어느 정도의 체급에 와 있는지 온전하게 체감이 되는 시간이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초강대국 열강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살아온 오랜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장 먼저 과소평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일본에 비하면, 중국은 인구가 14억인데 등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말도 안 되는 강대국들이 언제나 우리를 억제하고 위축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라 우러러보며 부러워하던 서구권 국가들이 오히려 우리를 롤모델로 삼고 있고 우리를 직접 경쟁국으로 명시하며 나아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최상위 자리에 당연히 합류해야 할 독보적인 국가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공인하며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내부적 과제도 산재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의 질서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 국가가 되었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무엇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어떤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외와 관심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